157차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정책 조정회의가 다른 뒤에 행사 관계로 10분 정도 당겨졌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일 모레면 집권의 절반,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는 반환점에 서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여정에서 경제 사회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왔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혁신 성장의 기반 조성, 평화와 균형 외교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많은 시도도 적지 않은 변화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하실 겁니다. 후반기에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민주당도 일심동체의 자세로 함께 뛰겠습니다. 당이 주도한다는 심정으로 민생 경제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서는 심정으로 우리 앞의 민생 경제 그리고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병 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 갑질 인사 영입 이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질문에 그 대답이 묻지마 보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들도 황당해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시선 회피형 폭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거를 5달 앞두고 이제 실현 가능성 낮은 정계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왜 박찬주 같은 구시대 인사를 영입 1호로 하고자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삼청 교육대 망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시길 거듭 요구합니다. 지난 영입 인사는 황교안 대표가 확고한 자기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결정한 일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답게 박찬주 영입을 둘러싼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부터 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의존증이 또 재발한 것 같습니다. 국회는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을 위한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심사까지 중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기정 수석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피감기관을 피의자 다루듯 한 그 문제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을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 행세한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한 일은 아닙니다. 100번 제 잘못이라는 사과를 거듭 뿌리치는 모습은 과도해 보입니다. 더욱이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예결위로 가져와서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일 운영위 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 재론되고, 또 예산심사를 위한 운영위를 연계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강기정 수석이 예결위 출석해서 사과하기로 수용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이것을 위해서 파행을 위한 구실 찾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올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조건 바꿔달기로 추경을 발목 잡아서 100일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 여파가 성장률에 최소한 마이너스 0.2%의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우리는 2달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고작 5차례뿐이었습니다. 조금 쿨다운하고 민생 경제로 큰 승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손해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집중합시다. 내년도 예산은 대외 충격의 방파제를 쌓고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예산입니다. 지금은 예산과 민생 경제 법안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골든타임을 정쟁을 키우는 데 낭비하는 것은 우리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버블7 지역을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집값 불안의 불시 지역을 정밀하게 선정해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조치 이후 주택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에 대해 동단위로 세심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광역 교통망 확대를 통한 신도시 정주 여건의 개선, 부동산 관련 탈세 방지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풍선 효과 등의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적 해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편법 투기 수요 자금을 보다 면밀히 단속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불안,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는 심각한 사회 갈등의 문제로 내재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 같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종식 정치기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몹쓸 고질병이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강기정 수석의 예결위 출석을 문제 삼으며 예산심사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예정됐던 비경제부처 29개 기관에 대한 부별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기정 수석이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운영이 국감 파행을 핑계로 예산심사 일정을 발목 잡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셀프 표창장 남발과 인재 영입 참사 등 당내 갈등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던 종합정책 질의 진행도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 발목 잡기가 반복될 경우 예산심사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되고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피해를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입니까?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산심사를 볼모로 치졸하고 한가한 정치 투정을 부릴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혁신과 포용, 안전과 공정, 평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도전과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용 등급 등 주요 거시 지표들이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 재정 건전성은 OECD 32개국 중 4위이며 국가 신용 등급은 AA 등급으로 역대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벤처 투자, 유니콘 기업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핵심 품목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경제 체질 개선과 기술 자립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절감됐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다층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도 복원됐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언론 자유지수의 경우 아시아 최고 순위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최근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지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물론 성과가 미진한 부분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인구구조 급변, 산업구조 개혁 등 녹록치 않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내겠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성장 동력 강화와 더 공정한 사회 구현, 남북관계 진전 등의 정책적 역량을 보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 필수적 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반의 시간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국민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학종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3개 대학 202만여 건에 대해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설로만 존재했던 고교 서열화의 실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해당 대학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해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학종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 자사고 외고 전환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정시 비중 상향 조정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 교육 공공성 특위를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책 현안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인구 구조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 정책 수단을 논의해 왔습니다. 생산 연령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 4대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생산 연령 인구 확충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어제는 교육과 국방, 지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추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학령 인구 및 병역 자원 감소,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 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추가 인구 구조 대책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필요한 예산 배정과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함께 당부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의 정책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짤막한 보고 말씀과 함께 정책 제5정조위 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10개국과 그리고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와 강병원 의원과 오영훈 의원이 당에서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특별 수행단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대통령님께서 읽어내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10여 분간의 정상회의를 가진 이 점이 중요 성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RCEP이라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그동안 7년간의 그런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번 RCEP 협정은 사실상 세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인구와 또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세안 국가들과 더욱더 경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RCEP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국가와 함께 동반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여러 성과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정조위 보고 정책 관련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지만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 사회적 대참사인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그리고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많은 간담회와 또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사회 특조위가 마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최초의 생산자이고 실질적인 그 원료를 생산했던 SK가 그동안 책임자 처벌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정부와 또 피해자와 또 우리 당의 노력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서 SK와 함께 애경이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공정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대책으로 그동안 피해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원성이 높았던 구제급여와 구제개정의 두 가지로 나눠진 이 문제를 구제급여로 하나로 통합해서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피해 대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정부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많은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것을 입법화하여 구제 개정과 구제 급여를 통합하는 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주요 중점 법안으로 추진이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을 담은 입법이 오늘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구제급여와 구제개정의 통합과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증 책임 전환 규정 그리고 또 사실상 사망한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위로금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증거 개시 명령제를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입증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 법안이 오늘 환경부에 부의가 되는 만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위에서 우리 조정식 의장님을 포함해서 이 법안을 저희 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를 시켜서 그동안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현황바동으로 이규희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저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다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시각으로 대표되는 불법 택시 영업이다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산업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풀 문제와 우버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풀을 중개하는 산업이 카카오 모빌리티였던가요?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신산업이다. 그리고 공경제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택시기사의 분신이라는 억울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버 택시에 대해서 좀 환상이 있는데요. 우버라는 것이 본질상 자가용 영업입니다. 우버 택시기사는 돈을 매우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버 택시 기사는 뭐 100만 원 수입 안팎의 반실업자 비슷한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타다 문제도 일당 10,000원이나 11,000원 그 정도의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이고 타다 문제도 본질상 자가용 영업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의 중심이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신산업을 고민할 때는 신산업의 직업을 통해서 저축을 열심히 해서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카풀이나 이 타다나 콜벤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국민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시켜서 저임금 후진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임금 선진 국가로 갈 것이냐, 이런 국가 발전 전략과 연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저임금 일자리를 양상하는 것은 일자리 통계에 연연하는 것인데, 이 통계 지표에 연연해서는 저는 정도를 갈 수가 없다. 열린 여러분들, 그 20대 택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지금 택시란 직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 택시 요금 억제라는 국가 정책, 그리고 제때 감찰을 하지 못한 국가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먼저는 택시 산업의 안정과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고, 모빌리티의 혁신 또는 뭐 국민 편익, 이런 이동 수단의 혁신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중심과 균형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안 발언했습니다. 참고로 그 기존 택시 산업과 그다음에 또 신산업 모빌리티 산업과의 관계는 같이 다가 주체가 참여해서 7월 17일 날 플랫폼 규제 혁신 제도 방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므로 회의 공개 시간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